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책 브라질의 오지를 탐험하다는요, 단순한 여행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아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남미 내륙 깊숙한 곳으로 떠났던 거대한 과학 탐험의 생생한 기록이에요. 말 그대로 문명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죠. 이 모든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사실은 몇 년 전 한 신부님과의 정말 우연한 대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원래 루스벨트의 마음은 아프리카 탐험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돼요.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그 대화가 거대한 계획의 씨앗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는 그냥 배 타고 편안하게 남미를 둘러보는 그런 평범한 여행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대륙의 심장부를 그대로 꿰뚫어서 아마존으로 향하겠다는 정말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범한 인물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그는 자칫 평범할 수 있었던 이 여행을요, 아주 중대한 과학 탐사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과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2명의 아주 전문적인 박물학자를 탐험에 데려가서 그 미지의 땅에서 표본을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 지도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퀘스트가 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원정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아이디어에 처음 불을 붙인 사람들은 누구였고, 또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핵심 인물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탐험은요, 루스벨트라는 한 개인의 야망과 박물관의 과학적인 목표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자음 신부가 이런 여행 어떠세요? 하고 아이디어를 툭 던졌고, 체프먼 큐레이터와 오수봉 관장이 이끄는 박물관이 좋습니다. 저희가 과학적 정당성과 전문 인력을 제공하죠. 하고 화답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박물관이 보낸 전문 인력 중 한 명, 조지 체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평범한 학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이력은요, 그야말로 한편의 모험소설 저리가라 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놀라운 이력 아닌가요? 박물학자 조지 체리는요, 그냥 조용히 연구실에 앉아있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란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요. 심지어 한 혁명군 지도자를 위해서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총기 밀수업자로 일하기도 했어요. 더 대단한 건 자신이 따르던 그 혁명군 지도자가 결국 권력을 잡으니까 새로 발견한 개미새의 종 이름에 그 지도자의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의 격동적인 현장 한가운데서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조류학이랑 총기 밀수라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분야의 실용적인 결합이라니요. 정말 대담한 인물이고, 이런 험난한 원정에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인재였을 겁니다. 자, 이제 미지의 야생으로 떠나기 위해선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겠죠? 그들이 챙긴 장비 목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위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챙겨간 무기 목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스프링필드, 윈체스터, 콜트, 스미스 앤 웨슨, 이건 뭐 거의 작은 군대를 무장시킬 법한 수준의 엄청난 화기들입니다. 당연히 단순한 사냥용이 아니었죠. 제규어 같은 강력한 포식자들이 어둠 속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미지의 땅에서 이건 생존을 위한 그야말로 필수적인 예방조치였던 셈입니다. 무기 말고 다른 정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생존을 위해 치밀하게 선택된 것들이에요. 험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볍고 운반하기 쉬운 캔버스 카누, 말라리아 같은 끔찍한 질병을 옮기는 곤충들을 막기 위한 모기장,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바로 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무릎까지 오는 두꺼운 가죽 장화입니다. 이 혹독한 열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물품이 정말 신중하게 고려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원정대가 초반에 들렀던 아주 인상적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야생의 이중성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로 치명적인 독과 또 생명을 구하는 과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죠. 원정대가 초단에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상파울루에 있는 뱀 연구소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평범한 연구시설이 아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종류의 독사들이 유리병 안에서 스르륵 꿈틀거리고 있고, 연구원들은 그 치명적인 독을 뽑아내서 생명을 구하는 혈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정대는 바로 이곳에서 브라질의 가장 위험한 뱀들과 그 독에 맞서 싸우는 과학의 최전선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바로 이곳에서 원정대는 뱀의 기질에 대한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비탈 박사가 보여준 어떤 콜루브리드 뱀은요, 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질머리만큼은 그 어떤 독사보다도 사나웠습니다. 우리에 갇혀 있는데도 일행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냈죠. 그런데 반대로 한 방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일부 뱀들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온순했다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가뿐히 뛰어넘는 모순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독과 약의 땅을 상징하는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무수라나. 이 뱀은요, 자신에게는 독이 전혀 없지만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독사로 손꼽히는 자라라카의 가장 무서운 천적입니다. 비탈 브라질 박사는 바로 이 무수라나를 이용해서 독사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자연의 힘으로 자연을 제어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원정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합니다. 바로 무수라나와 치명적인 독사 자라라카 사이의 생사를 건 싸움이었죠. 지금 슬라이드 속에서 서로 얽혀있는 두 뱀의 모습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독이 없는 뱀이 맹독을 가진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자연의 경이로운 순간 그 자체죠. 이 한 장의 사진이 바로 무수라나라는 특별한 포식자의 압도적인 힘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수라나의 사냥 방식은요,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잔혹했습니다. 먼저 상대를 단단히 조여서 머리를 으스러뜨려 죽인 다음에 각도가 잘 맞지 않아서 삼키기 힘든 그 턱으로 기어코 머리부터 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집요함이었어요. 먹잇감의 몸이 마지막 발악으로 꿈틀거리는 동안에도 무수라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그 몸을 통째로 자신의 안으로 밀어넣었죠. 마치 자연의 법칙을 집행하는 냉혹한 사형 집행인 같았다고나 할까요? 자, 뱀을 넘어서 이제 남미 대륙의 전설적인 포식자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정대는 곧 그들의 명성과 실제 모습이 생각보다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죠. 이 장면은요, 당대 최고의 사냥꾼과 최고의 과학자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대립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냥 경험을 가진 루스벨트는 퓨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쿠거가 인간을 피하는 겁많은 동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북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상식이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모레노 박사는 "아, 그러세요?" 하더니 자신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를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모레노 박사의 생존기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그는 넘어지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다시 퓨마가 달려들자 그는 본능적으로 입고 있던 판초를 벗어 휘두르고 손에 든 나침반 케이스로 퓨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황한 퓨마가 주저하는 그 짧은 순간 그는 필사적인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판초를 활짝 펼쳐서 몸집을 커 보이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수백 야드를 뒷걸음질 쳐서 겨우 캠프에 도착했던 겁니다. 이 생생한 1인칭 증언은 특정 지역의 퓨마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인간을 사냥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퓨마에 대한 이 새로운 사실은 남미의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제규어와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론돈 대령의 경험에 따르면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이는 제규어는 퓨마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맹수였죠. 때로는 식인동물이 되기도 했고 궁지에 몰리면 죽음을 각오하고 사납게 돌진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있던 한 제규어는요, 차코 지역에서 3사람을 죽이고 식인 경력을 시작한 아주 악명 높은 개체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강의 포식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책에 묘사된 표현 그대로 피라냐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어나 바라쿠다 같은 다른 포식어류와는 좀 달라요. 피라냐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습관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피라냐의 위협,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원정대원 중 한 명인 밀러가 이미 피라냐에게 심하게 물려서 부상을 입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파라과이의 모든 강변 마을에는 피라냐에게 몸 일부를 잃은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야생주루를 순식간에 뼈만 남기고 먹어치웠고 낚시에 걸린 큰 물고기의 꼬리를 물어뜯었으며 심지어는 단단한 구리선으로 만든 낚싯줄마저 날카로운 이빨로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원정대가 파라과이 강을 따라서 계속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강 자체가 그들에게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화에 대해, 생물학에 대해, 그리고 야생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죠. 파라과이는 원정대에게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정복자의 언어인 스페인어와 원주민의 언어인 과라니어가 거의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두 언어가 공존한다는 걸 넘어서서 유럽 이주민과 원주민의 혈통이 수세기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혼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정복 문화가 피정복 문화를 압도했던 거 생각하면 이건 유럽 식민지 역사상 정말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파라과이 강은 정말 거대하고 유유히 흘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둑의 풍경은 양쪽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강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의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당시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기이한 생물학적 경계선이었던 거죠. 대체 이 강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원정대는 정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파라과이 강의 동쪽 강둑에는 소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진드기가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염된 소를 배에 태워서 서쪽 강둑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몇 달 안에 그 많던 진드기가 감쪽같이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강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역선처럼 지리적인 경계선 역할을 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강 건너편의 환경이 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진드기가 살 수 없는 건지,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정 초기에 그들이 마주했던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진짜 미지의 세계, 루즈벨트가 훗날 의심의 강, 리버 오브 나웃이라고 부르게 돼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탐험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다음 편에서는 마침내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의심의 강 깊은 곳에서의 사투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깊은 오지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탐험기, 브라질의 황야를 가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문명의 가장 끝자락에서 과학적인 이성과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본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이에요.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루스벨트 일행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거대한 위험의 축소판을 아주 통제된 과학적인 환경에서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글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탐험대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로 상파울루였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서 그들은 비탈 브라질 박사라는 분의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정글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들이 하얀 가온과 현미경 아래에서 낱낱이 해부되는 곳, 다시 말해 야생의 공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길들여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명화된 위험의 집합체라고나 할까요? 비탈 브라질 박사의 연구소 바로 옆에는요, 아주 거대한 사육장, 사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브라질에 사는 온갖 종류의 독사, 또 독이 없는 뱀, 심지어 희귀종까지 수백 마리가 그야말로 우글거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브라질 박사는 단순히 뱀의 독성분을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바로 자연 속에서 이토록 강력한 독사들을 제압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맹독을 품고 번개처럼 공격하는 브라질 최악의 독사들,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천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금류일까요? 아니면 제규와 같은 거대한 포유류일까요? 비탈 브라질 박사가 찾아낸 그 답은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무스라나라는 이름의 또 다른 뱀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이 무스라나는 독도 없고 사람한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뱀이에요. 루스벨트는 일행이 브라질 박사에게서 본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무스라나가 아주 위험한 독사를 사냥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역설을 바로 눈앞에서 본 거죠. 이 무스라나의 공격 방식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독사의 머리예요. 강력한 턱으로 머리를 정확하게 물어서 으스러뜨려 버립니다. 독리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상대가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고 확신하면 그때부터 삼키기 시작해요. 자라라카의 머리가 워낙 커서 넘기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무술하나가 죽은 뱀의 껍질을 스르륵 입는 것처럼 아주 미끄러지듯이 삼켜버립니다. 희생양의 몸통과 꼬리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쳐도 그냥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계속할 뿐이죠. 브라질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관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긴 강철 갈고리로 독사를 들어올리는 시범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뱀이 지지대 없이 허공에 뜨기 때문에 몸을 감아서 공격할 자세를 취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는 다양한 종류의 뱀독 샘플과 함께 그 독을 중화시키는 획기적인 발명품, 바로 항독혈청을 개발해냈습니다. 비달 브라질 박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 두 가지 맞춤형 항독혈청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면요. 모든 뱀독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울뱀의 독이랑 자라라카가 속한 라케시스라는 뱀 그룹의 독은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울뱀 독을 푸는 열쇠로 라케시스 뱀의 독을 풀 수는 없는 거죠. 각각 다른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같은 라케시스 그룹 안에서도 종마다 독성분이 미세하게 달라서 이 모든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말 극도로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 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열쇠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죠. 루스벨트는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뱀의 성격 문제죠. 박사가 시범을 보인 어떤 뱀은 독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극도로 사나워서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반면에 어떤 맹독사는 아주 온순하기도 했습니다. 왜 어떤 뱀은 이토록 사납고 어떤 뱀은 이렇게 평온한지, 이것은 그가 브라질에서 마주한 수많은 자연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브라질의 무술하나한테 미국에 사는 사촌이 있어요. 바로 킹스네이크입니다. 둘 다 다른 뱀을 잡아먹는다는 점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술하나가 굉장히 온순한 반면에 킹스네이크는 가끔 사람을 물기도 해요. 하지만 더 큰 차이는 바로 독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킹스네이크는 방울뱀 독에는 강하지만 코브라 계열의 신경 독에는 아주 취약해요. 실제로 한 킹스네이크가 코브라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싸움에서 물린 독 때문에 결국 자신도 죽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기록도 있죠. 자, 이제 뱀이라는 어느 정도 통제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훨씬 예측 불가능한 포식자들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루스벨트가 자신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던 동물, 바로 퓨마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의 그 단단했던 확신은 곧 눈앞의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루스벨트 본인도 굳게 믿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퓨마는 겁이 많아서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는 퓨마를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곧 한 저명한 과학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 믿음을 단번에 깨버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과학자 프란시스코 모레노 박사였어요. 루스벨트가 퓨마는 겁쟁이라고 단언하자 모레노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얼굴에 깊게 팬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겁쟁이 퓨마에게 공격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한 과학자의 얼굴에 생생하게 새겨진 증거였습니다. 모레노 박사는 이게 모든 퓨마가 그렇단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북미와 남미 대부분 지역의 퓨마는 여전히 인간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독 남부 파타고니아의 비에드마 호수 근처 바로 그 특정 지역의 퓨마들만큼은 이상하게도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마치 특정 지역의 호랑이나 상어가 유독 인간을 더 공격하는 것처럼 동물계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국지적인 습성 변화의 한 사례였습니다. 모레노 박사가 겪은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아무런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등 뒤에서 퓨마의 기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쓰러진 순간 본능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손에 든 모든 것이 무기였죠. 퓨마가 다시 덤벼들자 입고 있던 판초를 확 펼쳐서 퓨마를 주춤하게 만들고 그 틈에 나침반 케이스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후퇴가 시작됐죠. 수백 미터를 뒷걸음질 치면서 끈질기게 따라오는 퓨마와 계속 대치했습니다.
퓨마가 덤벼들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판초를 펼쳐 막아내는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그의 그런 냉철한 기지가 아니었다면 그날 아침은 그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겁니다. 모레노 박사의 이야기가 그냥 한 번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건요. 21년 뒤에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바로 그 같은 호수에서 이번에는 잠자고 있던 한 군인이 퓨마의 공격을 받았어요. 퓨마가 그를 질질 끌고 가려고 했지만 다이미 군인이 담요에 둘둘 말려 있어서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비에드마 호수 지역 퓨마의 위험성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뒤엎는 퓨마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처음부터 위험하기로 소문난 녀석들, 예를 들면 제규어로 같은 동물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지역 최상위 포식자들의 평판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마는 대부분 위협 수준이 아주 낮게 평가돼요. 하지만 제규어는 차원이 다르죠. 위험하고 때로는 인간을 사냥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론돈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한 아나콘다 역시 굶주렸을 때는 이 그래프의 꼭대기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숫자 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루스벨트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서 봤던 한 거대한 수컷 제규어가 덫에 걸리기 전에 죽인 사람의 수입니다. 3명이요. 이건 퓨마와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살인자의 기록이었습니다. 탐험대를 함께 이끌었던 론돈 대령의 현장 경험은 이런 평판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는 퓨마는 루스벨트가 경험한 것처럼 겁이 많은 동물이지만 제규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대라고 말했어요. 제규어는 때때로 식인동물로 돌변하고 궁지에 몰리며 목숨을 걸고 맹렬하게 달려드는 존중과 경계가 필요한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이었죠. 자, 이제 탐험대가 강을 따라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의 종류도 바뀌게 되죠. 이제는 땅 위의 맹수들이 아니라 바로 발밑,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라과이 강과 그 너머의 수중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악명 높은 식인 물고기, 바로 피라냐입니다. 이 짧고 몸통이 두꺼운 물고기는 그 명성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루스벨트는 이 피라냐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물고기라고 단언했어요. 상어나 바라쿠다 같은 포식자들도 보통은 자기보다 작은 먹이를 공격하지만 피라냐는 습관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큰 대상을 공격합니다. 물에 무심코 손을 담갔다가는 손가락이 잘려나갈 수 있고 강가 마을 사람들 중에는 피라냐에게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피냄새만 맡았다 하면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광란 상태에 빠져서 상처 입은 어떤 생명체든 살아있는 채로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죠. 피라냐 공격의 스위치는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피예요. 탐험대의 한 대원이 보트를 띄우다가 피라냐에게 발을 한번 물렸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였죠. 하지만 그 상처에서 피가 물에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피라냐 떼가 광란에 빠져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딱 한 방울의 피가 그 고요하던 강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탐험대는 본격적인 야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뱀을 사냥하는 뱀에게서는 자연의 냉혹한 포식 법칙을 배웠고 사람을 사냥하는 고양이에게서는 섣부른 일반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으며 피 흘리는 모든 것을 삼키는 물고기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치명성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과 경계심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진짜 탐험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루스벨트 탐험대의 여정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그 날 것 그대로의 위험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탐험대가 겪었던 정말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 그러니까 브라질 야생의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뱀의 천적, 탐험대가 마주친 첫 번째 주요 포식자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런 만남은 막 우거진 정글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장소, 아주 통제된 환경인 과학연구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자연계의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 중 하나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죠.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상파울루에 있는 부탄탕 연구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탐험대가
비탈 브라질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브라질 독사 연구의 거의 선구자 같은 분이에요. 해독제 개발의 대가죠. 그러니까 이분의 등장이 이 이야기의 과학적인 신뢰도를 확 더해주는 겁니다. 이 박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탐험대가 드디어 독사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가게 됩니다. 브라질 박사가 소개해준 뱀이 바로 이 무수라나입니다. 와, 근데 이 뱀이 정말 신기해요. 독이 하나도 없고요. 사람을 무는 일도 거의 없어서 우리한테는 완전히 무해한 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진짜 역설적인 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독사들한테는 가장 무시무시한 천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독도 없는 순한 뱀이 그 무서운 독사들을 사냥할 수 있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장면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와, 정말 강렬한 이미지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무수라나가 자라라카라는 독사를 제압하는 순간이에요. 이 자라라카가 브라질에서 진짜 흔하고 또 엄청 위험한 독사거든요. 근데 저 날카로운 독리가 무색하게 무수라나가 그냥 강력한 몸으로 꽉 휘감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진 한 장이 100마디 설명보다 더 확실하게 이 뱀의 능력을 보여주네요. 그럼 무수라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그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고 또 무자비합니다. 첫 번째, 공격. 독사가 반격하던 말든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과감하게 머리 쪽을 꽉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압. 물자마자 바로 자기 몸으로 칭칭 감아버리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상대방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등뼈를 부러뜨려요. 마지막 세 번째, 포식. 상대가 완전히 죽었다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몸을 풀고는 그 거대한 뱀을 머리부터 아주 천천히 통째로 삼키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정말 자연의 냉혹한 생존 법칙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루스벨트가 이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책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상대가 죽었다고 확신하자 무수라나는 그 머리를 입에 넣으려고 했었다. 자라라카의 몸과 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며 꿈틀거렸다. 와, 죽은 뱀의 몸이 삼켜지는 동안에도 계속 꿈틀거렸다는 묘사가 이게 얼마나 철저하고 냉혹한 사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루스벨트의 이 생생한 기록 덕분에 그날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수라나를 미국에 사는 킹스네이크랑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 확 와닿는데요. 킹스네이크도 방울뱀 같은 독사를 사냥하고 독에 면역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습성이 비슷하죠. 근데 킹스네이크는 가끔 사람을 물기도 해요. 하지만 무수라나는요? 브라질 박사 말로는 일부러 사람을 물게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순하대요. 그러니까 독사 사냥꾼으로는 완전 전문가인데 사람한테는 한없이 순한 거죠. 이 점이 무수라나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명확한 포식자와 먹잇감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좀 더 모호하고 어찌 보면 더 불안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퓨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쿠거라고도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퓨마에 대한 상식, 과연 그게 전부 진실일까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쿠거, 즉 퓨마는 정말로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인가? 사실 퓨마는 오랫동안 되게 겁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왔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죠. 기존의 믿음과 탐험대가 남미에서 직접 듣고 겪은 경험이 충돌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일단 루스벨트 본인의 생각부터 보죠. 그는 원래 퓨마가 인간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굳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에서 사냥 경험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경험에 비춰볼 때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정말 뭐랄까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드문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예외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고했던 믿음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헨티나의 아주 저명한 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프란시스코 모레노 박사예요. 이분이 루즈벨트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이 직접 겪었다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모레노 박사가 겪은 일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1877년 3월, 장소는 파타고니아의 비에드마 호수 근처였어요. 해가 막 들 무렵에 갑자기 암컷 퓨마 한 마리가 등 뒤에서 덮친 겁니다. 완전히 기습이었죠. 땅에 쓰러졌고 퓨마가 입과 등을 핥혔어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웅크린 퓨마랑 마주섰는데 퓨마가 다시 덤벼들더래요.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입고 있던 판초를 확 펼쳐서 퓨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나침반 케이스로 퓨마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당황한 퓨마가 일단 물러서긴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거의 300m 넘게 계속 끈질기게 쫓아오더랍니다. 모레노 박사는 계속 판초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로 도망쳤고 결국 캠프 근처에 와서야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볼라스라는 사냥 도구로 퓨마를 잡아줘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와, 이야기를 들으면 퓨마가 그냥 겁 많은 동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사냥하는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모레노 박사의 경험이 그냥 우연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려 2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정확히 바로 그 호수에서 또 다른 퓨마가 텐트에서 자고 있던 군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던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쯤 되면 이 파타고니아 특정 지역의 퓨마들은 뭔가 다르구나, 유독 공격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곳의 퓨마들만 이렇게 유독 공격적이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걸 습성의 국지적 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동물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강에 사는 악어는 사람을 막 공격하는데 바로 옆 다른 강에 사는 악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타고니아의 특정 지역에 사는 퓨마들이 유독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하는 아주 독특한 습성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거죠. 이건 정말 동물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퓨마에 대한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냥 확인된 살인자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들이죠. 바로 제규어와 카이만입니다.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냐 마냐는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그런데 제규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해요. 제규어는 인간에게 아주 위험하고 때로는 실제로 사람을 사냥해서 먹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탐험대는 이 무시무시한 명성이 사실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탐험대가 직접 보고 들은 증거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갔더니 차코라는 지역에서 사람 3명을 죽여서 잡혀온 수컷 제규어가 떡하니 전시되어 있었어요. 또 비센테 몬테스라는 대위는 이런 얘기를 해줬죠. 제규어가 캠프에 와서 말린 소고기를 훔치려다 실패하니까 화가 나서 자고 있던 사람을 덮쳐서 끌고 가버렸다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탐험대를 이끌던 혼돈대령도 제규어는 궁지에 몰리면 엄청나게 사납게 달려들고 가끔 식인동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녀석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시켜줬고요. 이렇게 여러 증언들이 쌓이니까 제규어의 위험성이 정말 명백해지는 거죠. 육지에 제규어가 있다면 물속에는 카이만이 있습니다. 아마존 유역에 사는 이 거대한 카이만들 역시 인간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혼돈 대령이 직접 겪은 바로는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만에게 희생됐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브라질의 강과 호수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자, 이제 탐험대가 만난 생명체 중에서 몸집은 가장 작지만 어쩌면 가장 잔혹하다고 할 수 있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강의 악마들, 피라냐입니다. 18인치, 센티미터로 하면 약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파라과이 강에서 발견되는 피라냐가 최대로 자랄 수 있는 크기래요. 와, 그냥 작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숫자 하나만 딱 들어도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피라냐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물고기다. 물속의 피는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피라냐는 그냥 배가 고파서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냥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말 그대로 광기에 휩싸이는 존재라는 거죠. 피라냐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상어나 바라쿠다 같은 애들도 보통은 자기보다 작은 걸 공격하잖아요. 근데 피라냐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보다 몇십 배는 큰 대상한테도 그냥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물에 손가락 담그고 있으면 순식간에 잘려나갈 수 있고요. 강변 마을에 가보면 실제로 피라냐한테 물려서 몸의 일부를 잃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친 사람이나 동물이 물에 빠지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죠. 달려들어서 산채로 그냥 뼈만 넘겨버려요. 심지어 이 탐험대원 중에서도 밀러라는 사람이 피라냐한테 심하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일화 중에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원주민이 배를 강에 띄우려고 물속에서 막 애를 쓰고 있었대요. 근데 그 물장구 치는 소란에
피라냐 떼가 흥분해서 순식간에 달려든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요. 이 이야기는 물속에서 조금만 첨벙거려도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피라냐가 얼마나 빠르고 잔혹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죠. 자, 지금까지는 무시무시한 동물들의 위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이 야생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원이죠. 바로 이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하나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까지 봤던 그런 끔찍한 포식자들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파라과이 강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인 셈이죠. 탐험대가 이 파라과이 지록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과라니어라는 언어였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 원주민 부족이 쓰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사회 모든 계층이 스페인어랑 똑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어였던 겁니다. 이건 그냥 스페인이 식민 지배했으니까 스페인어 쓰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문화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독특한 언어 상황은 파라과이 사람들의 인종 구성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층 계급은 원주민의 피가 더 많고 상층 계급은 백인의 피가 더 많기는 했지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원주민 혈통이 아주 강하게 녹아들어 있어서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정말 독특하게 하나로 합쳐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여러 인종의 피가 뒤섞인 땅. 루스벨트는 이 독특한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문화가 우세하게 될 것인가? 과연 스페인 문화가 원주민 문화를 흡수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이어질 탐험의 여정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이 독특한 사회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자,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탐험기, 브라질의 황야를 지나서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죠. 이제 문명의 마지막 흔적마저 등 뒤로 하고 탐험대는 지도에도 없는 강, 바로 그 이름도 섬뜩한 의심의 강으로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과학적인 탐사라는 멋진 말은 곧 생존을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과 동의어가 됩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탐험대가 마주한 정말 끔찍한 딜레마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딱 두 개였던 거죠. 하나는 뭐냐?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급류, 그러니까 미지의 위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굶주림. 이건 뭐 확실한 죽음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저 포효하는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어요.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죠. 거의 뭐 희박한 생존 확률에 모든 걸 거는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강으로의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첫 임무가 그냥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루스빌트와 혼돈 대령에게 이 여정은 브라질과 나아가 전 세계 지리학계에 기여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과학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동시에 이 미지의 강을 한 뼘 한 뼘 측량해서 지도에 그려 넣어야만 했죠. 바로 눈앞에 생존의 위협이 닥쳐오는데도 탐험의 본질적인 목표만큼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냐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한번 보세요. 탐험대의 브라질 측 지휘관인 혼돈 대령은 나침반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모든 걸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리라 중위는 텔레미터라는 당시로서는 꽤 정밀한 장비로 두 지점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쟀고요. 그리고 루스벨트의 아들 커밋, 이 친구는 작은 카누를 타고 이들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다음 측량 지점을 확보하고 막대를 세우는 아주 위험하고 고된 선발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이지 과학적 탐사를 위한 완벽한 팀워크였죠. 하지만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강이 마치 탐험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졌거든요. 이 때문에 커밋은 측량 막대를 세우려고 무태 내렸다가 다시 카노에 오르기를 첫날 하루에만 거의 100번 가까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푹푹 찌는 습도에
살을 파고드는 벌레떼 속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동안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9.3km 전진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 식량과 맞물려서 탐험대 전체에 아주 어두운 불안감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이 속도라면 강이 끝나기도 전에 식량이 먼저 바닥날게 떠냈거든요. 이제 과학적 사명감과 생존이라는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강이 마치 느리고 까다로운 퍼즐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탐험대를 집어삼키려는 아주 폭력적인 적대자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측량의 지루함은 순식간에 생사를 건 사투의 긴박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짐을 메고 강기슭의 정글을 따라 걷는 포티지라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이건 급류를 피할 수 있으니 안전하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결국 이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급류를 직접 통과하기로 하는 정말 절박하고도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강의 분노는 그들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거세졌습니다. 자, 이제 급류를 통과하자 하고 마음 먹었는데 그 급류가 종종 거대한 폭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탐험대는 다시 포티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나무를 통째로 파서 만든 수백 킬로그램짜리 카누와 보급품들을 짊어지고 덩굴과 진흙으로 뒤엉킨 험한 정글을 헤쳐나가는 일, 이건 대원들의 체력을 정말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광과의 싸움은 정말 재앙에 가까운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이 바로 그 참혹한 대가죠. 생각해보세요. 처음 가져온 카누 4척이 그냥 바위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새로 더 큰 카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급류에 꿀꺽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몇 주를 버틸 수 있었던 소중한 식량은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고요. 결국엔 시망이스라는 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혼돈 대령을 구하려다가 탐험대의 개 한 마리까지 희생되고 말았으니 이쯤 되면 탐험대는 거의 붕괴 직전,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위험과 손실은 대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희망이 사라지는 정신적인 피로거든요. 강인한 탐험가들이었던 그들조차 서로에게 우리 과연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바깥의 자연적인 위협에서 탐험대 내부에서 싹트고 있던 훨씬 더 끔찍한 위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극한의 환경이라는 건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끄집어내는 법이거든요. 이 내부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파이샹 병장. 거구의 군기가 바짝 든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죠. 이 사람은 생존에 필수적인 질서와 규율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훌리오, 늘 대열에서 뒤처지고 동료들의 얼마 안 되는 음식을 훔치던 아주 음울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단을 파괴하는 이기심과 탐욕 그 자체였죠. 비극은 정말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먼저 훌리오가 또다시 음식을 훔치다가 발각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늘 그랬듯이 뒤처져 있던 그는 파이샹 병장에게 아주 심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마침내 휴식 장소에 도착한 훌리오는 짐을 내려놓더니 아무 말 없이 파이샹 병장의 소총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방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들 지쳐 있었고 사냥을 하려고 총을 들고 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정글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총성 한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사냥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곧이어 페드링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파이샹 병장이 살해당한 겁니다. 훌리오가 뒤에서 쏜 총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대원들은 도끼와 칼로 얕은 무덤을 파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동료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위해 마지막 조총을 발사했죠. 자연과의 사투가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변질되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말은 당시 요리사였던 프랑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끔찍한 범죄에 초자연적인 무게를 더했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깊은 황야에서 정의는 이제 유령의 몫이 되어버린 겁니다. 살인자 훌리오가 황량한 정글 속으로 도망친 그 순간부터 죽은 파이샹의 유령이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라는 그런 섬뜩한 믿음이었죠. 그럼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살인자를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결정은 정말 냉혹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논리 그 자체였습니다. 탐험대의 최우선 과제는 남은 사람들의 생존이었거든요. 살인자를 쫓기 위해서 귀한 인력과 식량을 낭비할 수도 없었고, 설령 잡는다고 해도 살인자를 데리고 다니는 건 언제 떠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았죠. 결국 그들은 훌리오를 정글의 심판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이 살인사건은 탐험대의 정신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이라는 이중의 위협과 함께 무너져버린 신뢰와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감당해야 했어요. 이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최악의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기는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식량은 거의 다 떨어져서 원숭이나 앵무새 같은 걸로 겨우 연명해야 했고요. 말라리아와 이질이 대원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의 용기와 치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드러냈죠. 설상가상으로 탐험대의 리더인 루스벨트 본인마저 다리 부상과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열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장은 루스벨트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40도가 넘는 고열과 헛것이 보이는 선망 증세 속에서도 자신의 병이 탐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어요. 심지어 아들 커밋에게 자신을 그냥 여기 두고 떠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리더로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루스벨트가 가장 약해졌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아들 커밋과 동료 조지 체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밤낮으로 그를 간호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이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끈끈한 우정과 충성심의 증거였고요. 탐험대가 완전히 와해되는 것을 막은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이들에게 마침내 희미하지만 아주 분명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희망은 아주 점진적으로 다가왔어요. 첫날, 그들은 한 1년쯤 되어 보이는 고무나무 채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는 JA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말뚝을 봤죠. 그리고 오후에는 마침내 새로 지은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비록 비어 있었지만 그건 분명 문명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은 드디어 사람을, 다른 오두막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책에 따르면요, 처음으로 그 오두막을 발견했을 때 탐험대는 진심으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환호성에는요, 몇 주간 억눌려 왔던 안도감, 기쁨,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감격이 모두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었겠죠. 그렇게 마주한 문명은 무려 8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끝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던 강을 따라 내려온 이 거리는 그 자체로 이 여정이 얼마나 거대하고 험난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를 온몸으로 관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800km의 여정은 꼬박 60일이 걸렸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진 카누 위에서의 사투. 이 60일이라는 숫자는요, 황야에서 겪었던 기나긴 시련과 인간성의 모든 측면을 목격했던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상은 과연 이 믿기 힘든 여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의 탐험이 남긴 유산과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도어 루스벨트의 기염비적인 책 브라질의 야생을 진화를 통해 함께 떠나온 이 기나긴 탐험. 드디어 그 대장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문명의 불빛을 향한 탐험대의 그 필사적이었던 여정의 끝, 그리고 그 험난한 길 위에서 건져올린 값진 교훈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수개월간의 끔찍한 고립 끝에 처음으로 문명을 마주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따라가 볼 거고요. 하지만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죠. 그들이 치러야 했던 뼈아픈 대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벨트의 날카로운 시선에 비친 야생국가 브라질의 모습과 탐험가로서 그의 철학, 강에서 몸으로 직접 배운 실질적인 교훈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지도 위에 남긴 불멸의 유산까지 그 여정의 끝을 함께하겠습니다. 자, 60일입니다. 문명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오직 정글과 강하고만 싸워야 했던 혹독한 60일.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탐험대는 그들이 떠나왔던 바깥 세상의 아주 희미한 흔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의 첫 신호는요, 무슨 거창한 도시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둥에 박힌 낡은 널빤지 하나였어요. 거기엔 JA라는 이니셜 2개만 덩그러니 새겨져 있었죠. 지금 우리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글자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이곳에 나 말고 다른 인간이 존재한다는 증거, 문명의 흔적이었으니까요. 60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인공의 증거 앞에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희미했던 희망의 속삭임은 곧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강기슭에 새로 지은 집 한 채가 나타나고 그 너머로는 노인이 혼자 사는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남이 10도 24분 뒤점에서 마주한 이 풍경, 이건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죠. 잊혀진 세계에서 드디어 인간의 세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감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 낯선 정착민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죠. 그는 이들을 딴에 의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개척자, 황무지의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종종 법적인 소유권 없이 그저 땅을 먼저 점유하고 일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무단점유자의 권리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스벨트에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나라든 그 근간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힘, 바로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자립정신의 증거로 본 것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문명과 다시 만난 후의 여정이 얼마나 극적으로 또 빠르게 마무리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60일 동안 카누를 타고 800km를 그야말로 정글을 기어나오다시피 한 사투 끝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불과 며칠 만에 증기선에 올라타죠. 그리고 단 36시간 만에 마나우스라는 대도시에 도착합니다. 그 길고 길었던 고립의 시간과 이 놀랍도록 빠른 재회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대조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물리적인 여정의 끝은요, 감동적인 재회와 작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나우스에서는 주지사의 환대를 받으면서 흩어졌던 동료들과 다시 만났고, 또 벨랭이라는 도시에서는 그 놀라운 발전에 감탄하기도 하죠. 그런데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함께 죽을 고생을 했던 카마라다스, 그러니까 뱃사공들과 작별하는 순간입니다. 루스벨트가 감사의 표시로 금화를 선물했는데 그들은 이걸 돈으로 쓰기를 거부하고 명예의 훈장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계급과 국적을 뛰어넘어서 함께 나눈 고난 속에서 맺어진 그 깊은 유대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귀환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문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제 이 위대한 탐험의 이면에 숨겨진 피로 얼룩진 진정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귀환의 뒷면에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무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파이샹 하사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요. 탐험대의 기둥 같은 존재였죠. 거구에 강인하고 또 모두에게 엄격한 규율가였지만 그만큼 존경받았던 탐험대 최고의 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정글 한복판에서 곁에 있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세요. 길가에 놓인 외로운 무덤. 이 한 장의 사진이 깊은 야생 속에서 벌어진 그 끔찍했던 비극의 배경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독을 가진 뱀이나 거친 급류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인간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냉혹하게 상기시켜주죠. 대체 이 외로운 무덤 아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책은 이 총격적인 살인사건을 정말이지 냉정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훌리오라는 대원이 말린 고기 한 조각을 훔친 겁니다. 이걸 파이샹 하사에게 들켜 질책을 받자 훌리오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소총을 집어들고는 오솔길로 돌아가 등 뒤에서 그를 쏘았습니다. 저항 한 번 못하고 쓰러진 동료를 보고 그는 순수한 비겁함과 공황에 사로잡혀 총 맞아 버리고 정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미 굶주림과 질병으로 지칠 대로 지친 탐험대에게 정글 속에서 살인자를 추격하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냉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훌리오를 그냥 황무지에 버려두기로 한 거죠. 그는 루스벨트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했던 열병과 굶주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채 버려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가 죽은 파이샹의 유령에 쫓겨서 영원히 저 정글을 떠돌게 될 거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탐험의 리더였던 그 강철 같던 시오도와 루스벨트 자신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작은 다리 부상에 골마서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졌고 고열과 선망 증세에 시달렸죠. 그는 최악의 순간에 아들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제발 자신을 버리고 먼저 가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정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이 대목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험난했던 여정은 단순한 생존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또한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복잡한 사회, 그리고 그 경이로운 자연세계에 대한 루스벨트의 날카로운 관찰이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엮인 거대한 직물과도 같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브라질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루스벨트는 당시 브라질 사회를 가르는 아주 뚜렷한 경계선을 포착합니다. 바로 기독교인과 인디오 사이의 구분이죠. 여기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원시적인 삶에서 벗어나 더 넓고 정착된 문명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서구 사회에 팽배했던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탐험의 고난 속에서도 루스벨트의 지적인 호기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과학적 만남 중 하나는 비탈 브라질 박사의 뱀 사육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곳에서 루스벨트는 그야말로 뱀들의 왕이자 가장 강력한 독사들의 천적인 무수라마라는 놀라운 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브라질 박사의 연구에서 나온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그 극적인 싸움을 정말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 자라라카를 강력한 몸으로 칭칭 감아 조여 죽인 후에 통째로 삼키고 있는 무수라마의 모습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무수라마의 압도적인 힘과 자연의 냉곡한 법칙을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게 보여주죠. 브라질 박사 연구는 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편견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독사들의 포식자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온순한 무수라마, 사납지만 독이 없는 미국의 킹스네이크,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뱀으로 꼽히는 자라라카까지 뱀의 행동과 특성이 얼마나 놀랍도록 다양한지를 명확히 보여줬죠. 겉모습만으로 자연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려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이 책은 마치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같아요. 토끼처럼 재빠르게 달리는 아홉띠 아르마딜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이자 아주 사교적인 거인 카피바라에 이르기까지 아마존의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생물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루스벨트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서 아주 비판적인 사상가였어요. 그는 당시 학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던 동물의 보호색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얼룩말이나 사슴 같은 많은 대형 동물의 화려한 줄무늬나 반점이 주변 환경에 숨기기 위한 위장색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동족을 알아보게 하는 일종의 드러내는 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시선은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시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과학적 논쟁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탐험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루스벨트는 남미 대륙을 찾는 방문자들을 아주 명확하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증기선을 타고 항구만 맴도는 관광객, 둘째는 기차나 노새를 타고 내륙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관광 관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굶주림과 질병, 죽음을 무릅쓰고 미지의 땅을 직접 밟는 진정한 황무지 탐험가. 그는 앞에 두 부류와 마지막 부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탐험이 갖는 그 혹독한 현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당시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한 고생물학자 플로렌티노 아메기노의 대담한 이론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인류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남미에서 기원했다는 이 파격적인 주장. 비록 나중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과학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치열한 논쟁의 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루스벨트는 아메기노의 빈약한 자료에 기반한 거칠고 성급한 추측과 모레노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의 증거에 기반한 아주 세심하고 신중한 연구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특히 모레노 박사의 발견은 아메기노의 그 거창한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죠. 이건 과학적 진실이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끈질긴 증거 수집이라는 아주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루스벨트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과학자 존 디 헤이즈먼의 귀중한 현장 연구가 너무나 모호하고 현학적인 글쓰기 스타일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가장 위대한 생각이라도 비천하게 표현된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 즉, 명확한 소통이 미디안 과학의 필수 조건이라는 그의 주장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마지막 부록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서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의 보고, 말 그대로 탐험가를 위한 완벽한 생존 교과서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부록에 담긴 모든 조언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누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텐트를 치는 법, 음식을 하는 법까지 모든 권장사항 하나하나가 탐험대가 직접 겪은 뼈아픈 실패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피와 땀으로 얻어낸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탐험대의 장비 전문가였던 앤서니 피알라는 특히 선박 선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는 전통 방식이지만 위험할 정도로 무거운 토착 통나무배 대신에 훨씬 가벼우면서도 수용량은 더 큰 북미식 캔버스 카누를 강력하게 추천하죠.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급류 앞에서 탐험대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알라가 추천하는 필수 장비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선택의 실용성이라는 철학이 아주 깊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에 젖어도 무거워지지 않는 안장, 밤새 콩을 요리해서 아침 시간을 절약해주는 더치 오븐,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위력을 가진 소총까지. 열대우림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벼움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그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이 탐험은 생존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기록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지도 제작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피알라가 명시한 장비 목록을 한번 보시죠. 습한 정글에서 종이 다이얼은 피해야 하는 나침반, 거친 강 여행의 충격과 습기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크로노미터. 이는 미지의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과학자로서의 그들의 사명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난과 희생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탐험의 궁극적인 기여와 그것이 상징하는 불멸의 탐험 정신을 평가하면서 이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탐험이 남긴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눈에 보이는 단 하나의 성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1500km. 이 어마어마한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강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브라질 지도 위에 영원히 새겨넣은 것. 이전까지 의심의 강이라 불리던 이 미지의 강은 이 탐험을 기려 루스벨트 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이것 역시 말로 미지의 영역을 지식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탐험의 본질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업적에는 종종 논란이 따르는 법이죠. 그들의 발견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브라질 측 리더였던 혼돈 대령은 세비지 랜두어와 같은 다른 탐험가들이 이미 같은 지역을 답사했다는 주장에 맞서서 자신들의 업적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직접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혼돈 대령의 이 단호한 발언은 모든 논란에 쐐기를 박습니다. 랜두어 씨는 이미 탐험된 땅을 한 뼘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여정이 단순히 누군가의 길을 따라간 재확인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 진정한 최초의 탐험이었음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브라질의 야생을 지나라는 놀라운 책을 통한 우리의 긴 여정은 끝이 납니다. 루스벨트와 그의 대원들은 지도에 강 하나를 그려 넣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탐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탐험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무대가 지리적인 황무지에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